안녕하세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콘텐츠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애니를 안 보셨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장면 보고 생각보다 너무 잔인해서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만을 기억하시고 그냥 거인이 사람 잡아먹는 만화? 사람이 거인이랑 싸우는 만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냥 거인이랑 사람이랑 싸우는 그런 평범한 소년 만화 아닙니다. 물론 소년 만화라 세계관 설정상 능력이나 배틀과 같은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만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만화가 다루고 있는 건 선과 악의 기준, 증오의 연쇄와 같은 문명 사회를 꿰뚫는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인간은 왜 싸우죠?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답을 그가 구현해낸 세계관 안에서 정말 엄청난 연출력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진격의 거인 리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관 교육 먼저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세계에는 거인이 존재해요. 근데 그냥 거인이 아니라 식인종 거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웃긴 게 다른 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했냐? 50m의 벽을 만들어서 거인을 피해 그 안으로 도망쳐요. 벽은 크게 3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바깥의 벽이 월 말이야. 그 안쪽으로 차례대로 월 로제, 월 신화예요. 벽의 이름치고 상당히 거창한데 당연히 떡밥입니다. 아무튼 인류는 이 같은 벽을 세워서 약 100년간의 평화를 영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50m의 벽 위로 한 거인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10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벽까지 부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렌 예거의 엄마가 거인한테 먹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근데 이 대사 그냥 주인공이 빡쳐서 내뱉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더라고요. 아무튼 이어서 주요한 등장인물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거인을 구축하겠다는 주인공 에렌 예거,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소꿉친구 미카사 아르민, 그리고 거인과 싸우며 벽 밖의 진실을 탐구하는 조사병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렌이 미카사 아르민과 함께 조사병단에 입단해서 벽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진격의 거인의 줄거리 되시겠습니다. 그럼 세계관 교육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 만화가 왜 명작인지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진격의 거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만화 떡밥 회수가 대단합니다. 1화 제목부터 2000년 후의 너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뭔가 떡밥의 느낌이 강하게 오죠. 근데 이 떡밥이 언제 풀리냐? 최종장에서 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가가 1화 연재 시작할 때부터 떡밥을 언제 회수할지 미리 생각해 놓고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화가 뭐 1, 2년 연재한 게 아니라 거의 13년을 연재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떡밥이 대강 10년 만에 회수가 된 거예요. 근데 1화의 떡밥이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어서 주인공이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다녀와 에렌이라는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누가 한 말일까요? 또 에렌은 그냥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깹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미카사, 머리가 되게 긴 것 같다 라고 해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죠? 미카사 입장에선 진짜 뜬금없는 거예요. 왜? 에렌이랑 친구였던 동안 자기는 짧은 머리였던 적이 없거든요. 이어서 에렌은 엄청 긴 꿈을 꾼 것 같아 라는 말도 해요. 이거 참 1화부터 떡밥이 도대체 몇 개죠? 자, 그리고 앞서 세계관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거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계에 갑자기 어느 날 식인 거인이 등장했다? 그냥 거인도 아니고 식인 거인이 어떤 이유도 없이 등장한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래 뭐 갑자기 등장했다 그렇다 쳐요. 근데 인류는 그런 거인을 피해서 도대체 어떻게 50m의 벽을 지은 거죠? 벽 지을 때는 거인들이 인간 안 잡아먹기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무튼 이것도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대망의 지하실 떡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에렌이 초대형 거인, 그니까 그 벽보다 큰 거인 있죠. 그 초대형 거인의 침공을 받아서 엄마가 한 거인에게 죽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빠도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눈 떠보니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그 와중에 꿈인지 현실인지 아빠에 대한 기억이 또 애매하게 있긴 해요. 근데 그 기억에서 아빠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지하실에 진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지하실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진실은 거인과 벽, 나아가 이 세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 만화 그냥 거인이랑 사람이랑 우당탕탕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만화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스포 들어갑니다. 아직 작품 안 보신 분들은 결말까지 다 찾아보고 오신 후에 영상 시청해주세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하실의 비밀이 풀리기 전까지는 라이너, 베르톨트, 애니 일행이 에렌의 엄마를 포함한 수많은 벽 안의 사람들을 학살한 죽여 마땅한 악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쩌죠? 지하실의 비밀이 공개가 되면서 라이너와 그 친구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었어요. 자신들이 거인이 돼서 시조의 거인을 탈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행복을 바라면서요. 그래도 너희는 사람을 죽인 학살자들이잖아 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실 건가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내 가족과 생판 모르는 남을 절대 동일한 잣대에 놓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학살자가 되는 사람들 생각보다 현실에 많을 겁니다. 에렌이 레벨리오 전투에서 수많은 마레 제국의 사람들을 학살하기 전에 라이너를 만나서 하는 대화가 이 같은 상황을 좀 잘 보여줘요. エレン、何しにここに来た？お前と同じだよ。わからないか？お前と同じだよ。仕方なかったってやつだ。あれが壁を破壊した理由だろ。お前たちは世界を救おうとした。そうなんだろ。ビリー・タイバーの言う通り、俺は悪者だ。世界を滅ぼしちまうかもしれない。だが俺にもお前たちが悪者に見えた。あの日壁が破られ、俺の故郷は巨人に蹂躙され、目の前で母親が食われた。俺には分からなかった。なぜだライナー。なんで母さんはあの日巨人に食われた？それは俺たちがあの日壁を破壊したからだ。なぜ壁を破壊した？始祖を奪還し世界を救うことだ。そうか、世界を救うためだったらそりゃ仕方ないよな。 과거에는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자신의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죠. 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에렌이 반대로 마레에 왔어요. 그리고 라이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릴 예정입니다. 에렌이 사이코패스라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파라디 섬에 잠자코 있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마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명분도 대의도 있죠. 이 과정에서 에렌은 과거 라이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요. 진정으로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라이너 입장도 진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선택, 절대적으로 악한 선택은 없습니다. 적어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요.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해라?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당연히 작가는 이 입장 차이에 대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인지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도 작품에 좀 녹여냈습니다. 진격의 거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장면을 꼽자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장면을 선택할 것 같아요. サシャを殺したのがこいつです。あなたの娘さんの命を奪いました。お前の 무슨 연세를 말하는 걸까요? 네, 증오의 연세입니다. 프리츠 국왕으로부터 시작된 증오의 연세가 여기 가비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어져 온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프리츠 국왕이 거인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국가를 침략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또 엄청 억압당합니다. 그럼 침략을 받은 국가들은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마레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거인대전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에르디아인들을 죽여요. 복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렇게 억압당하던 에르디아인들 중 그리샤 예거라는 아이의 여동생이 마레 제국의 헌병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리샤 예거는 에르디아인들의 해방을 꿈꾸는 복권파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벽 안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시조의 거인을 탈환해서 에렌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마레 제국에서 가만히 두냐? 아니죠. 마레 제국은 꼭 시조의 거인을 손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복수를 못하거든요, 에르디아인들이. 그래서 라이너와 그 일당들, 일명 전사대를 투입해서
해서 벽 안쪽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요. 거기에 에렌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럼 에렌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눈깔 돕니다. 모든 거인을 구축해버리겠다고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죠. 증오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에렌은 일련의 사건을 거쳐서 결국에는 시조의 거인을 가지고 마레로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라이너가 그랬던 것처럼 마레의 수많은 인생들을 짓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영상에 나왔던 마레의 전사대 후보 가비 브라운이 평소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죽어요. 누구한테? 샤샤 브라우스한테. 그래서 가비가 눈깔이 돕니다. 비행선에 어떻게든 타서 그 증오를 샤샤한테 되돌려줘요. 그렇게 샤샤가 죽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샤샤가 가비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게 또 하나의 증오가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샤샤의 아버지가 그 연세를 끊어요. 包丁を渡しなさい。サシャは狩人。 정말 소름이 돋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 증오가 여기서 끊기지 않고 가비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증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들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가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요. 결국 작가는 샤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숲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잔혹한 세계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샤샤의 아버지는 과거 숲에서 생활하는 한 명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력으로 삶을 살아갔죠. 살아가려면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무력이 통치하는 세계를 숲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고아원의 원장님입니다. 숲을 벗어나 사회로 나왔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버려진 인생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숲과 달리 서로를 돕고 공생하는 세계죠. 그리고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답게 자신의 딸을 죽인 가비를 용서하고 그 증오를 짊어짐으로 길게 이어져 왔던 증오의 연세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결심은 마레의 요리사였던 니콜로, 파라디 섬의 사람들을 악마로 생각하던 가비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꿔놓기에 이르죠. 사실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보다 복수를 통한 자신의 이익을 더 바라죠. 당장의 정치, 종교, 각 분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잘 해봅시다. 뭐 하는 데가 있나요?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를 보면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저는 땅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오펜하이머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핵이 평화를 존속시켜 주냐? 아니요. 그저 전쟁을 억제할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누군가 눈깔이 돌게 되면 핵전쟁 나서 인류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에렌도 땅울림 말고 대화해보려고 하고 이래저래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결말 보면 땅울림으로 학살당한 인류가 전투기를 개발해서 파라디 섬을 다시 침략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증오의 연세를 끊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작가가 결말에서 증오의 연세가 끊기지 않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더 명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막상 마음을 착하게 먹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한테 미사일 맞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증오 내가 받아주리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눈깔 돕니다. 그만큼 용서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증오의 연세를 끊는 길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암튼 그래도 우리는 숲에서 나가려고 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격의 거인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만화는 단언컨대 생각할 만한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명작의 반열에 올라설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들고 찾아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리뷰남입니다. 지난번 진격의 거인의 주제의식, 증오의 연세를 다룬 영상을 많이들 좋아해주셔서 오늘은 진격의 거인이 말하고자 하는 다른 주제의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추가 영상인 만큼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격의 거인 팬분들은 이 실존주의라는 개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진격의 거인이 어떤 부분에서 이 철학을 녹여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존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바로 본질과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철학자분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한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의
의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곧 본질인 거죠. 그럼 실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자 그 자체입니다. 의자가 왜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의자를 이루는 구성물질을 통칭하는 개념을 실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의자의 경우 본질과 실존 중 뭐가 더 앞설까요? 뭐가 앞서는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 이 의자가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의자라면 이 의자는 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을 앉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인간이 지은 이 의자라는 단어를 이 사물에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나무덩이 정도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의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의자의 경우 의자가 존재하는 이유인 본질이 의자 그 자체인 실존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 자체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본질과 실존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더 쉬운 말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본질이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실존이란 어떤 것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의자의 경우 그 쓰임새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질이 실존보다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경우도 같을까요? 사실 실존주의 철학의 경우 사람을 의자와 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의자는 앉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존재의 이유가 있지만 인간은 존재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사람에게는 본질보다 실존이 앞섭니다. 때문에 개인이 경험하는 각자의 세계와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곧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는 실존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럼 이 실존주의를 진격의 거인에 그대로 끌고 와봅시다. 사실 벽 안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은 벽 안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의자가 앉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벽 안의 사람들도 내부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벽 안의 삶이 더 평화롭기 때문이고 벽 안을 통치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벽 밖의 자유보다 벽 안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을 관리함에 있어 더 용이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벽 안의 사람들은 본질에 더 집중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저 벽 안에서 평화를 영위하는 삶 말이죠. 하지만 엘렌은 어떻죠? 벽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가축 같다며 굴욕감을 느낍니다. 이건 누가 그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레 느꼈던 감정입니다. 벽 안의 사람으로서 부여받은 본질보다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서 느낀 실존이 엘렌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두려우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작품 내내 보여줘요. 그리고 나아가 이 실존주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크게 세 장면이 있죠. 키스 샤디스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은 특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특별하지 못한 자신은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카를라 예거에게도 자신의 본질론을 설파하게 이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요. 하지만 카를라는 대답하죠. 아니다. 이미 태어난 것으로 특별하다라고요. 샤디스는 특별해야 한다라는 본질을, 카를라는 태어났으니 이미 특별하다라는 실존을 각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누구에게 무게를 더 실어줬을까요? 지크 예거가 아르민에게 말합니다.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증식에 있다. 따라서 생명체인 인간도 결국에는 증식하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다. 하지만 아르민이 답합니다. 엘렌 미카사와 함께 언덕 위의 나무를 향해 뛴 적이 있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나는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저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살아있음을 느꼈다. 라고요. 아르민 역시 카를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찰하기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 곧 실존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지크 에고도 생각을 바꿔 캐치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며 자신의 삶의 이유를 재정립하기에 이르죠. 이처럼 진격의 거인에서는 실존주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이유보다 앞선다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을 작품 전반에 고르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주어진 인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개척하며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 꽤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작가가 의도한 겁니다. 실존주의적 사상에 조금씩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건 실존주의가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격의 거인은 이런 철학을 녹여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극중 케니 아커만의 대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종속되어 살아간다. 하지만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좋은 포장지를 찾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허울 좋은 눈속임일 뿐 사람은 모두 어떤 것의 노예로서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갈 뿐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케니가 봤던 사람들은 술, 여자, 왕, 신 등등 다양한 것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아갔죠. 엘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병단의 단장으로서 인류를 위한다 라는 멋진 포장지 아래 거인과 세계의 비밀을 알고 싶은 개인적인 호기심에
요소가 더 중요했습니다. 호기심의 노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노예, 주인공 에렌 예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격 거인을 보고 난 후에도 에렌이 왜 자유의 노예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노예라고 부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돈의 노예,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의 노예라고 불려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노예라는 개념은 돈의 액수를 떠나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더 많아요. 쉽게 말해 돈에 종속된 상태를 뜻하죠. 이런 점에서 에렌은 자유의 노예였습니다. 왜? 매 순간 자유를 갈망했지만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렌의 인생은 쉽게 말해 시조 유미리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에렌의 모든 인생은 그저 미카사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다른 말로 시조 유미리를 사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인 과정의 연속일 뿐이었어요. 본인은 벽을 넘어 자유롭고 싶었지만 히스토리아와의 손등 입맞춤 후 자신이 겪게 될 미래를 보게 되고 그 수많은 미래 중 거인의 힘이 없어지고 자신의 친구들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 유일한 운명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운명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그리샤 예거가 강제로 시작한 이야기였죠. 이런 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망했지만 죽음의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던 에렌을 자유의 노예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조 유미르와 미카사. 하지만 유미르와 미카사의 사랑은 달랐죠. 달랐기에 유미르는 2000년 동안 자신을 속박하던 사랑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거인의 힘을 없애게 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그리고 작가는 이 두 개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유미르는 프리츠 왕을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힘을 이용해 먹을 뿐인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어요. 때문에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을 만들어라 라는 프리츠 왕의 요구를 긴 영겁의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저항 없이 들어줍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뜻할까요? 저는 맹목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의견도 주관도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사랑. 사실 유미르는 자신을 이 고통에서 꺼내줄 사람을 약 2000년간 기다려왔으면서도 이게 사랑이야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끊임없이 거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이 사랑의 고통을 끊어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누굴까요? 네, 미카사입니다. 왜 미카사였을까요? 수많은 에르디아인들 중 미카사가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랑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카사에게 에렌은 가족이자 신앙이고 종교였습니다. 미카사는 정말 에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했어요. 유미르와 매우 닮아 있었죠. 유미르도 궁금했던 겁니다. 작품 내에서 미카사가 종종 두통이 와요. 많은 분들이 은근 모르시는 것 같던데 이거 아커만 일족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미르가 이때마다 미카사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유미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미카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자신의 생각과 반하더라도 들어줄까? 내가 프리츠 왕의 요구를 싫었지만 전부 들어줬던 것처럼 미카사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할까? 라고요. 그런데 미카사는 어떻게 하죠? 에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머플러를 풀고 나를 잊고 자유로워져라 라는 에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에렌의 입으로 뛰어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그를 사랑하며 영원히 기억합니다. 시조 유미리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며 2000년간 자신을 묶어왔던 사랑의 족쇄에서 해방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이 그저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만 아니구나.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구나. 내 선택을 존중받는 게 사랑이구나. 작가는 이 같은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사는 에렌의 마지막 부탁에도 불구 머플러도 죽을 때까지 풀지 않았어요. 또 그를 잊지 않은 채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음에도 그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에렌 또한 80%의 인류를 학살하는 것만이 미카사와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카사가 이를 먼저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에렌을 막았겠죠. 하지만 에렌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카사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잔혹하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OST의 한 대사처럼요. 좀 더 정리해서 말하면 유미리를 통해 맹목적인 사랑이 초래하는 참혹함, 미카사를 통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도 이 같은 메시지가 꽤 와닿죠.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없고 저 사람만 있다 라는 맹목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쌍방향적인 관계인데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온전한 사랑은 나와 너가 온전할 때 가능한 영역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13년간의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우익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작품을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 같은 논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작가가 정말로 학살을 정당화하고 싶었다면 왜 그렇게 땅울림의 폐해를 참혹하게 연출했을까요? 오히려 학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에렌의 서사만 강조하면 될 텐데 제 생각에 오히려 작가는 증오의 연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이 되어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훨씬 더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장 속의 새라는 진격의 거인의 OST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죠. 언젠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런 점에서 진격의 거인은 학살을 정당하지도 않았으며 우익 만화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만화는 제 청춘과 같이 흘러간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비로소 완결을 맺음으로써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한 명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선택하며 책임지는 삶의 무게를 알았고 보잘것없던 제 인생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위로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팀 분들 1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작품을 더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진격의 거인 2편 영상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3편 영상도 제작해봤는데요. 사실 주제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앞선 2개의 영상에서 전부 다뤄서 더 이상 제작할 만한 소스가 없고요. 그래서 뭘 다룰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진격의 거인 하면 떠오르는 게 완벽한 떡밥 회수거든요. 작품 내 주요 떡밥들과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이야기들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추가 영상이니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모든 떡밥 중 가장 유명한 떡밥일 겁니다. 그리고 이 떡밥은 아주 크게 3가지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타임루프, 평행세계, 운명론. 한 가지씩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어떤 해석인지 왜 맞고 틀린지도 제 의견과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타임루프 해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에렌이 미카사에게 목을 베이는 경우의 수에 도달할 때까지 1화로 무한 타임리프하는 것입니다. 에렌이 좌표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현재를 경험해 본 후 이건 아니다 싶으면 1화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카사의 다녀와 에렌이라는 대사는 마지막 화에서 1화로 루프하는 에렌에게 미카사가 잘 다녀오라는 뜻으로서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마지막 화인 139화에서 시조의 힘이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동시에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이 밝혀짐으로써 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타임리프란 시간을 일방향적인 순서,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흐른다고 전제할 때에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조의 힘은 일방향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때문에 에렌이 굳이 1화로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거를 즉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시로 베르톨트를 죽지 않게 하고 다이나가 엄마를 먹게 하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루프물 해석은 그리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평행세계 해석입니다. 진격의 거인 내 세계관에는 선택에 따른 다수의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A 선택을 하면 A 세계관, B 선택을 하면 B 세계관, 이처럼 등장인물의 선택에 따른 수많은 세계선이 존재하며 진격의 거인 작가도 이러한 평행 세계관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나아가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떡밥도 이 같은 평행 세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격의 거인 안에서 크게 3가지의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세계, 미카사와 에렌이 도망친 세계선, 2세계, 미카사가 에렌을 죽인 세계선, 3세계, 애초에 거인이 침공하지 않은 세계선. 그리고 이 같은 평행세계 설정이 힘을 얻는 주요한 논지로는 만화책 표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격의 거인 만화책 표지를 보면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성형한테 맞는 아르민, 리바이반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여성형과 싸우는 에렌, 유미르가 거인화 하기 전에 도착한 조사병단 등과 같이 등장인물들이
에드워드 본편과는 다른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본편의 이야기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계, 곧 만화 표지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1세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대사는 제1세계선의 미카사가 2세계선으로 넘어가는 에렌에게 잘 다녀오라며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1세계선에서는 거인의 힘을 없애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같은 해석에는 꽤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먼저 앞서 언급된 만화의 표지 이미지가 꼭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만화의 표지 정도는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작가 나름의 이스터 에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또 이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평행세계 떡밥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는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세 번째 해석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해석은 운명론입니다. 먼저 운명론이란 에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시조 유미르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조 유미르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에르디아인들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에렌과 미카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을 이용 미카사는 에렌을 사랑해도 죽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면 거인의 힘을 없앨 것이고 죽이지 않고 자신과 같이 순응한다면 프리치 왕의 요구대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거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에렌은 이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리아와의 접촉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시조 유미르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유미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인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에렌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거인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정답지를 본 입장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답을 전부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번호를 찍어야 할까요? 에렌도 똑같았습니다. 미카사와 친구들을 구하는 거, 거인의 힘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렌도 아르민에게 밝히기를 미카사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나아갔을 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예로 아커마는 숙주를 삼는다는 말을 통해서 미카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전대미문의 학살을 일으켜 미카사가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같이 운명에 갇힌 에렌의 상황을 이해해야 다녀와 에렌이라는 대사가 나온 그 오두막에서의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렌은 사실 미카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화에서 아르민에게 미카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정답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행세계 떡밥의 주요 논지는 선택에 따라 세계선이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렌은 정해진 운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 같은 건 못해요.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는 늘어날 수 없습니다. 혹여 에렌이 다른 세계선을 마치 겪은 것처럼 말하는 대사들도 실제로 그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좌표에서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정도로 말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이용해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를 발견해내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통해 돌려본 미래들이 모두 실제하는 세계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어도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에서는 시뮬레이션의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에서는 엄연히 좌표라는 공간을 작가가 만들어 놓았고 이 공간에서 시조의 거인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가가 굳이 다른 세계선을 구축해서 평행세계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 굳이 이 좌표라는 설정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같은 점들을 미뤄보아 에렌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된 시점에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고 미카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좌표 내 세계에서밖에 없음을 차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렌은 좌표의 세계에서 오두막을 만들고 미카사와 잠시나마 함께해보며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고 미카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 오두막의 공간은 에렌이 좌표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평행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하나의 힌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렌의 시조 거인화 문양입니다. 에렌은 오두막에서의 시간이 끝날 즈음 시조 거인화 문양이 생기며 자신을 잊어달라고 미카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입을 맞추는 현실의 시점과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만약 평행세계 해석의 주된 주장처럼 에렌이 1세계에서 2세계로 넘어오는 것이라면 1세계의 에렌이 2세계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왕가의 핏줄과의 접촉도 없었는데 에렌이 어떻게 시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렌이 미카사와 말의
우주방에서 도망친 세계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가정해도 그들이 도망친 시점에 에렌은 지크를 포함한 왕가의 핏줄과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조의 문양 자체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두막에서의 에렌은 무조건 지크와 접촉한 이후의 에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계의 에렌도 아니며 루프하는 에렌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본편에서 지크와 접촉한 후 시조의 힘을 가진 시점에서의 에렌이 이 오두막이라는 공간에 있는 에렌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시조의 거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점에 있어 시조 거인의 문양이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떡밥을 해석함에 있어 만화책 표지보다는 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밥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에렌이 울면서 깬 이유는 마지막 화에서의 에렌과 1화에서의 에렌이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시조의 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화 시점에서의 에렌은 미카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녀와 영영 이별하게 되어 슬픕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 아무것도 모르는 1화의 에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어린 에렌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시조의 힘으로 긴 꿈처럼 보게 되었고 그 마지막 여정에서 미카사와의 이별을 어렴풋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꿈에서 눈을 뜨니까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미카사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마지막 화의 에렌의 감정이 첫 화의 에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다발적으로 간섭이 가능한 시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또 미카사에게 머리가 길어졌다고 한 이유는 과거의 에렌이 마치 꿈처럼 보았던 미카사의 머리가 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녀와 에렌이라는 미카사의 이 대사는 미카사가 에렌에게 하는 작별 인사 정도로 봐야 해요. 진짜 어디 갔다가 다시 오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 아커만 일족은 시조의 힘으로도 그 기억을 지우거나 맘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원래 에렌의 설계대로라면 미카사의 기억은 에렌이 죽은 뒤에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냐? 에렌을 죽이기 직전에 돌아와요. 그리고 널 잊는 건 못한다 라며 머플러를 둘러매고 에렌을 죽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카사는 에렌을 영영 못 볼 것을 오두막에서 에렌을 보내는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사의 꿈은 만화에서 두 번의 컷으로 분할되며 나와요. 첫 번째 컷에서는 미카사 스스로도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태도죠. 그래서 스스로도 긴 꿈을 꾼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컷에서는 미카사의 눈을 보여주지 않은 채 다녀와 에렌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여줘요. 저는 작가가 이런 컷 배치 분명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자, 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미카사가 두 번째 컷에서도 오두막의 상황이 진짜 현실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대뜸 에렌에게 시조의 문양이 생기고 그가 눈을 감아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다녀와 에렌이라는 말을 미카사가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남은 4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에렌에게 거인이나 문양이 나오고 또 날 잊고 자유로워져라 라며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굴기도 해요. 미카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카사가 잘 다녀와 에렌이라는 말을 그렇게 침착하게 한다고요? 에렌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미카사는 침착합니다. 마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는 듯한 태도예요.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두 번째 컷에 할애된 이 시점에서는 미카사가 아커만의 힘으로 이 오두막이 에렌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즉 시조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현실의 기억도 돌아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거인의 문양이 나타나며 현실로 돌아가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에렌을 미카사 나름의 방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때문에 다녀와 에렌이라는 미카사의 대사는 미카사가 에렌을 다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투영하여 뱉은 에렌을 향한 마지막 인사말 정도로 봐야 해요. 미카사에게 있어 에렌은 항상 떠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다녀와 라는 미카사의 인사는 그렇게 어색한 인사말도 아닙니다. 어딘가로 떠난 에렌은 항상 미카사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조의 거인의 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한다면 작품 내 주요 떡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조의 거인에 대한 약간의 추가 설명과 이에 따른 떡밥 해소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도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조의 힘을 모든 시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를 조절하여 시전자가 바라는 최선의 현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방향적인 시간의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했지만 사실 시조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좌표라는 공간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죠. 이 공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테서렉트의 개념을 잠시 빌려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테서렉트라는 공간은 우주비행사인 쿠퍼가 웜홀로 빨려 들어가 마주하게 되는
4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쿠퍼는 이 4차원의 영역에 발을 들인 존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차원적인 시간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뭐냐? 쿠퍼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 존재할 뿐이죠. 그 예로 쿠퍼는 중력이라는 요소를 통해 딸의 과거, 현재, 미래, 곧 모든 시간선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의 존재 혹은 미래의 존재가 될 필요도 없었어요. 3차원의 시간선을 뛰어넘은 자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딸의 시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딸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고르게끔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이 중력이라는 제한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라는 세계관의 설정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조의 힘은 쿠퍼가 가진 능력과 괴를 같이 하되 훨씬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단순히 중력만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었던 쿠퍼와 달리 에렌은 이 좌표라는 공간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수많은 거인과 에르디아인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일도 시조의 힘을 통해 없었던 일이 되게끔 즉시 바꿀 수도 있었죠. 실제로 에렌을 만나서 땅울림을 발동시켜야 하는 지크 에거가 리바이와의 전투로 인해 죽음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유미리는 시조의 거인의 힘을 이용해 그의 몸을 거의 완벽하게 치유해줍니다. 왜? 지크 에거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에렌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시조의 힘을 발동시키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미르가 굳이 나서서 치료를 해준 겁니다. 이같이 시조의 힘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통제지, 이 좌표라는 공간에서 시조의 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해낼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에렌이 시조 유미르를 따라 본인의 현재를 어떻게 개변하며 나아갔는지 몇 개의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는 주요한 떡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터라 시청하시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에렌은 수용구에서 지크에게 아커만이 숙주를 삼는 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에렌이 지크에게 한 이 질문이 조금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애초에 이들의 대화의 문맥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질문이었죠. 그럼 에렌은 지크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에렌이 시조의 힘을 통해 미래의 어떤 기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봤던 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렌이 미카사에게 너는 아커만의 습성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거다 라고 말한 장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에렌은 이 같은 미래를 보고 현재의 대화와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지크에게 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지크는 아니다, 그 애는 그저 너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다 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때문에 에렌은 다시 한번 생각하죠. 미래의 나는 방금 지크의 대답을 통해 미카사가 아커만의 습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 텐데 왜 나는 거짓말인 줄을 알면서도 미카사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걸까? 미카사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이 미카사에게 꼭 필요한 걸까? 라고요. 그래서 에렌은 시조의 힘을 통해 더 미래의 기억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르민과의 좌표의 대화에서 자신이 미카사와 아르민에게 심하게 군 이유를 찾아내죠. 그것은 친구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미카사가 자신을 싫어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카사가 땅울림과 같은 절망적인 학살의 상황에서 에렌을 죽이려고 확실히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미카사는 웬만하면 그럴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때문에 에렌은 미카사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마음의 진위 여부를 흔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에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떠한 습성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카사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미카사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이 같은 생각을 마친 에렌은 지크와의 대화를 기점으로 미카사에게 정을 떼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후 진귀의 거인의 이야기는 에렌이 본 미래 그대로 흘러가게 되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에렌은 마지막 화에서 아르민에게 그때 베르톨트는 죽으면 안 됐어, 그리고 대신 죽인 건 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다이나 거인은 왕가의 핏줄로서 최소 에렌에게 좌표의 힘을 각성시키는 최초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 에렌이 이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사건의 연쇄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렌이 시조의 힘을 이용하여 베르톨트가 다이나 거인에게 먹히는 것을 저지합니다. 이후 다이나를 조종해 에렌의 엄마 카를라 예거를 먹게 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린 에렌을 통해 목격하게 합니다. 이후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에렌은 모든 거인을 구축하겠다며 조사병단에 입단해요. 그리고 조사병단에서 자신의 거인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목격한 전사대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납치의 과정 중 에렌으로 하여금 다이나 거인을 다시 만나게 하죠. 그리고 다이나 거인이 어린 에렌과 접촉하게 하여 에렌이 시조의 힘을
각성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에렌은 이같이 각성된 시조의 힘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인 그리샤 예거의 기억을 단편적으로나마 접하게 되고 지하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지하실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며 히스토리아를 만나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미래, 아니 운명을 마주하게 되죠. 이같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다이나 거인은 최소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많은 사건에서 생략되었겠으나 에렌이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에렌이 백사기와 같은 기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에렌이 조사병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 같은 주요한 선택지에서 유미르와 에렌은 시조의 힘을 통해 에렌의 인생을 세세하게 간섭하여 유미르가 보고 싶어하는 상황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을 겁니다. 에렌은 거인의 힘을 없애기 위해, 유미르는 사랑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말이죠. 세 번째 예시입니다. 에렌은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수많은 말에 사람들을 죽이고 전태의 거인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렌의 행동 중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턱거인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에렌은 수정체에 갇혀있는 전태의 거인을 턱거인의 힘을 이용해 부신 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턱거인 또한 이미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렌이 맘만 먹었다면 턱거인도 먹어 그 능력을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렌은 턱거인을 때리기만 할 뿐 먹지는 않아요. 더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 에렌의 입장을 고려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렌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렌이 본 미래에 현재의 자신이 갤리어드 턱거인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사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나아가는 에렌에게는 그 모든 중간 상황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본 미래에는 미카사가 하늘을 나는 거인을 타고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을 나는 거인이 없다면 에렌은 미카사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정체는 바로 팔코, 곧 갤리어드의 턱거인을 계승하는 어린 가비의 친구였습니다. 이같이 미래를 알게 된 에렌은 현재의 턱거인을 자신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때리기만 하죠. 그리고 팔코는 갤리어드의 턱거인을 계승하여 미카사를 태우고 예정대로 에렌을 죽이러 옵니다. 이 또한 에렌이 시조의 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현재를 개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진격의 거인 떡밥 최종본인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선 2개의 떡밥 정리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상단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화에 등장한 초대형 떡밥 중 하나입니다. 1화의 제목은 2000년 뒤에 너에게, 122화의 제목은 2000년 전에 너로부터. 사실 122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진격의 거인 팬들은 1화의 제목을 두고 무수한 추리를 해야 했습니다. 루프물이다, 평행세계물이다, 시간여행물이다 등등 제목 자체가 뭔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122화가 공개가 되면서 1화의 떡밥이 완벽히 풀렸습니다. 자, 이 떡밥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편지의 제목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 하며 붙이는 그 제목이요. 1화의 제목인 2000년 뒤에 너에게는 시조 유미르가 에렌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말, 122화의 제목인 2000년 전에 너로부터는 에렌이 시조 유미르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목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사실 진격의 거인의 이야기는 유미르의 성부를 위한 거대한 결정론적 세계관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유미르는 에렌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 대지의 악마를 만나 거인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창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후에도 좌표라는 영겁의 공간 속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거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일종의 의구심도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를 풀어줄 존재, 자신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존재는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시조의 힘을 가진 이들은 모두 부전의 조약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했고 선대왕의 의지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렌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가의 핏줄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전의 조약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미르가 노예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했죠. 때문에 유미르에게도 너가 선택하는 거다, 너가 정하는 거다 라는 조언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정한다 라는 일종의 자유의지를 그녀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미카사와의 사랑을 통해 유미르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 또한 깨닫게 해줬죠. 그렇게 어린 소녀였던
유미르는 에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묶어왔던 족쇄들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를 이해하고 1화의 제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2000년 뒤의 너에게 라는 이 제목은 에렌이 태어나기 2000년 전 거인의 힘을 최초로 가지게 된 유미르가 2000년 뒤 자신을 해방시켜줄 에렌을 향해 건네는 일종의 편지의 제목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미르가 어떻게 벌써 편지를 쓰냐고요? 시조의 힘을 가진 유미르의 입장에서는 2000년이든 2만년이든 에르디아인의 모든 시간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개념이 없어요. 시조 유미르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2000년 뒤의 너인 에렌의 이야기가 유미르 자신의 해방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한 셈이니까 1화의 제목을 유미르가 에렌에게 붙이는 편지의 제목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녀는 에렌이 예정대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를 원했으니까요. 자, 반대로 122화의 제목을 볼까요? 122화의 제목은 2000년 전의 너로부터 입니다. 이 제목은 시조의 힘을 각성한 에렌이 어린 소녀 유미르에게 붙이는 편지의 제목이라고 봐야 돼요. 시조의 힘을 각성한 에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너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리고 나만이 끊어줄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다른 회차가 아니라 시조의 힘을 각성하는 에렌이 나오는 이 회차에서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에렌이 시조의 힘을 각성함으로써 2000년에 걸친 유미르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작품 초반 그리샤 예거는 조사병단에 들어가고 싶다는 에렌을 향해 다녀오면 지하실을 보여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나와 애니 모두 그리샤 예거의 시선은 보여주지 않죠. 사실 웃긴 건 원작이 방영되던 당시 떡밥을 찾을 모든 장면을 주의 깊게 보던 진격거인 팬들도 그리샤 예거의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실에 뭔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했지 그리샤의 시선을 보여주지를 않네 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떡밥이 풀렸을 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1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었지? 하면서 다시 보러 가니까 그리샤 예거의 시선이 어린 에렌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샤 예거는 여기서 왜 아들이 아니라 허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왜냐?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허공에는 시조의 힘을 각성한 미래의 에렌과 지크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작가가 연재 초기부터 그리샤 예거의 행적이 시조의 힘을 각성한 에렌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작가는 이처럼 완벽한 짜임새와 디테일한 떡밥 회수를 통해 작품이 가진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만화 본 적 있으신가요? 에렌은 히스토리아와의 손맞춤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꽤 상징적인 연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토리아가 에렌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모양이 마치 시조의 거인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내 에렌은 왕가의 핏줄인 히스토리아를 통해서 그 훈장을 자신의 목에 걸게 되죠. 이는 에렌이 왕가의 핏줄을 통해 시조의 힘을 발동시키고 땅울림으로 수많은 인류를 학살하는 미래가 에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조사병단의 옷을 입고 시간신화구의 자유를 가져와서 훈장을 받는 에렌이지만 역설적으로도 오히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에렌은 자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 목걸이가 오히려 그에게는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다이나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에렌의 아버지인 그리샤 예거가 벽 밖에서 만났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원행에 처하기 전 그리샤 예거를 향해 이런 대사를 내뱉죠.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찾아갈게. 그리고 다이나 거인은 그녀의 말대로 어떤 모습, 곧 무지성 거인이 되어 그리샤 예거가 있는 벽 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샤 예거의 현 부인인 카를라 예거를 먹어버리죠.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찾아간다. 이 의미심장한 떡밥이 깔끔하게 회수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조연의 대사 하나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소름 돋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떡밥 분석은 지크에거의 안락사 계획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에르디아인의 생식 능력을 빼앗는다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정확히 지크가 안락사 계획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있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이뤄내고자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가 공식 설정으로 엘빈과 함께 1티어 두뇌를 가진 지크의 안락사 계획은 순수하게 그 전략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높은 완성도를 지닌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크의 안락사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안락사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세대가 자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지크와 에렌이 시조의 힘을 이용하여 당장 에르디아인들의 번식 능력을 모두 없애버린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 시점에 바로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닐 뿐더러 마레를 포함한 세계 연합군들이 이들의 안락사를 손 놓고 지켜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침략해서 파라디 섬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크는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 몇 개의 전제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조의 거인의 힘을 통해 에르디아인들의 번식 능력을 무조건 없앨 것. 두 번째, 모든 에르디아인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마레를 포함 전 세계의 어떤 세력도 파라디 섬을 침략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두 번째 계획의 성공을 위해 병 내부에서도 왕가의 핏줄과 시조의 거인을 잇는 자가 몇 세대에 걸쳐 나와야 할 것. 먼저 첫 번째 전제입니다. 에르디아인들의 생식 능력을 시조의 힘을 통해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만 잘 살다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1세대들을 전 세계가 그대로 둘까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파라디 섬의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이룩합시다 라고 외친다 해도 이미 증오에 사로잡힌 그들은 에르디아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는 에렌을 포함하여 마레에 건너갔을 때 그들이 본 풍경과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타이버 가문의 연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크는 생각을 하죠. 세계에 약간의 공포를 주어 안락사를 위한 시간을 벌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먼저 지크와 에렌이 시조의 힘을 통해 땅울림을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 땅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울림과 다르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 신화구의 초대형 거인들만 풀어서 적대국인 마레를 포함 파라디 섬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땅울림의 위력을 제한적으로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처럼요. 그럼 이 압도적인 화력을 본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지금 침략하면 땅울림으로 완전히 학살당하겠구나. 시간을 조금만 더 들여서 기술적으로 완성된 후에 침략하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파라디 섬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할 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지크는 이를 대비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히즈르국과 미리 교섭을 합니다. 그리고 땅울림 맛보기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파라디 섬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히즈르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증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크의 계획은 나름 빈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안락사를 맞이하는 1세대들은 존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인이 될 수 있는 유전을 가진 에르디아인들이 세계에서 평화롭게 사라지게 됨으로써 증오의 연세도 영영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디 섬의 시간을 벌어주는 견제 수단인 이 땅울림에는 일종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크의 안락사 계획은 현재 파라디 섬에서 삶을 이어가는 에르디아인들이 다 죽어야 끝나요. 어림잡아도 대강 7-80년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파라디 섬은 땅울림을 항시 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이 기간 중 적 세력들이 파라디 섬을 침략하려고 한다면 침략의 견제 수단으로서 땅울림을 언제든지 발동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땅울림의 발동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은 한 인간이 시조의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한 인간이 지성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왕가의 핏줄을 가진 이와 가지지 않은 이가 모두 필요한 이유는 왕가의 핏줄인 자가 시조의 힘을 얻게 되면 부전의 조약에 의해서 땅울림을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왕가의 핏줄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시조 유미르가 복종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녀의 힘을 빌어 땅울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건은 지금 당장에는 괜찮아요. 왕가의 핏줄이 아닌 채로 시조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에렌 예거, 그리고 왕가의 핏줄을 소유한 채 지성 거인을 보유한 지크 예거가 있으니까요. 이같이 두 인간의 조합을 통해서 약간의 땅울림을 발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시조의 힘을 포함한 지성 거인을 가진 인간은 13년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의 수명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렌과 지크의 수명이 끝나게 되면 땅울림도 발동할 수 없으며 안락사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수명 동안 지크는 자신과 에렌의 관계처럼 땅울림을 발동시킬 수 있는 두 명의 인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지크가 생각한 비책은 이렇습니다. 병 내부에서 유일한 왕가의 핏줄인 히스토리아에게 자신의 짐승의 거인을 계승한다. 그리고 그녀는 13년의 임기 내에 왕가의 핏줄을 이은 그녀의 자식을 최대한 많이 낳는다. 그리고 13년의 주기로 그녀의 자식들이 짐승 거인을 계속해서 계승한다. 이를 두고 에렌은 히스토리아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영원한 사륙을 계속한다 라고 표현을 했죠. 더하여 에렌의 역할을 수행할 지원자를 뽑아 시조의 거인을 13년의
13년의 주기로 계승한다. 이렇게 13년의 주기를 물려 계속해서 거인을 계승하게 되면 지크의 바램대로 에르디아인들은 몇 명의 희생을 통해서 자연스레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세계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쪽의 소멸을 통해 증오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크 예거의 안락사 계획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은 유미르가 왕가의 핏줄도 아니었던 에렌의 말을 갑자기 들어버림으로써 망해버렸지만요. 여기까지 진격의 거인 떡밥 분석이 끝났습니다. 정말 복선을 회수하는 게 명작이 맞죠?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은 떡밥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리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the voices vanish after hearing such a lovely tune.